자, 독서 지문을 좀 볼게요. 우리가 어디부터 보면 돼요? 이거? 뭐 표시가 안 돼 있어. 문학은 아까 표시했고, 비문학은 우리 어디까지 봤어요? 이거? 75? 네. 맞아? 네. 내가 표시한 게 맞나 아닌가 잘 몰라서 75까지 봤어요? 네. 76부터 보면 되겠네. 76 여기 보면 경제지문 하나 나왔네요. 요거는 다 맞았어요. 요거 경제성장, 합리적 기대 다 맞았어요? 안 봐도 되겠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사올 거 같아요. 어? 안 받을 거예요. 안 봐도 돼? 넘어갈게요. 그러면 요거 뭐 행동경제학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 77쪽 현대예술체락 대표적 이론과 비평과 산토 예술의 종말 뭐 브릴로 상자의 전시에 찾고 있다. 워홀의 작품 브릴로 상자가 일상의 삶을 그래서 저기 그 슈퍼마켓에서 파는 상자 갖다 놓고 그 예술이라고 하는 거 그죠? 뭐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 저기 뭐 뒷샹의 샘 뭐 이런 거 있잖아. 알죠? 뒷샹의 샘 몰라요? 남자 소변기 있잖아. 이렇게 갖다 놓고 샘 뭐 이렇게 프랑스의 어떤 예술가인데 뒷샹이라고 얘가 이제 그 남자 소변기 있잖아. 저기 화장실 가면 그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샘 뭐 이렇게 약간 현대 미술 우리는 잘 모르겠네. 여기 마찬가지죠. 앤디 워홀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그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 뭐야 그 종이봉투 갖다 놓고 그 이제 브릴로 상자 뭐 해가지고 그 예술의 종말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어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24부터 26 뭐 이거 질문 있어요? 없죠? 있어요? 넘어갈게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27번부터 30번 요 파동 파장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진폭 파장 뭐 27번부터 30번 또 뭐 안 해도 되겠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과학 주면 쌤도 잘 몰라. 그 다음에 2016년 4월 여기 아난케는 뭐예요? 79쪽 아난케 그래서 운명으로서의 필연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운명으로서의 필연을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 뭐예요? 기계론적 관점, 목적론적 관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16번부터 18번 넘어갈게요. 이것도 질문 없죠? 안 풀었어요? 왜 안 푸세요? 뭐 비문학 안 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큰일 났네. 그 다음에 80쪽 요건 잠깐 볼게요. 요거는 이건 맨날 나오는 거라서 민법 지문인데 민법 총칙에 나오는 거죠. 뭐 그냥 쭉 읽어보기만 하면 되긴 되는데 이것도 그냥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요거는 민법 총칙은 워낙 많이 나와서 80쪽에 보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흔히 이렇게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 일정 합의나 약속이 필요한데 이를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래할 때 일정 합의나 약속을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은 있잖아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주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그게 무슨 원리라고 그래?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물론 있잖아. 무조건적인 어떤 계약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생명이나 이런 걸 위협하는 계약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베니스의 상인 읽어봤어요? 셰익스피어 그 베니스의 상인 보면 나오잖아. 네가 이 돈을 못 갚으면
엉덩이살 몇 파운드를 뛰어가겠다 뭐 이런 그 계약 그런 계약은 무효예요. 알겠어요? 우리 민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공사 양식에 어긋나는 계약이다 그래가지고 민법적으로 원인 무효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계약은 뭐라고요?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되지만 특수하게 의사실현이나 교차 청약에 의해서 성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청약과 승낙이라고 했는데 낙약이라는 말도 써요. 여기서 이제 청약과 승낙이라는 말을 썼는데 청약과 승낙 그 다음 또 뭐야? 특수한 의사실현이죠. 특수한 의사실현은 밑에 나와 있어요. 특수한 의사실현은 저기 얘가 밑에 나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교차 청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을 제한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하고 청약을 받으니까 그 청약을 그대로 수락하는 것은 승낙이라고 합니다. 만약 청약을 받으니까 청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하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청약이 된다고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계약이 실시간 의사소통에서 이루어질 때 청약자가 청약을 받으니까 해서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들은 시점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실시간일 때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들은 시점에 성립합니다. 들은 시점에 성립을 합니다. 밑줄 치면 되죠, 여러분들은. 그러나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들 간의 계약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자, 실시간이 안 되면 뭐라고요? 실시간이 안 되면 청약의 의사표시가 미안해 청약의 의사표시란다. 승낙의 의사표시죠.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한 때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발송한 때요. 도달이 아니고 뭐라고요? 발송할 때 이루어져요. 발송할 때. 발송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 기간 내에 청약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자의 과실이 아닌 부당기한 사유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고 연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은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연착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으면 승낙자는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므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 전달 기간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안에 도달한 거로 본다고요. 알겠어요? 뭘 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연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그냥 뭐라고요? 그냥 계약 기간 발송 해가지고 전달 기간 넘어서서 도달해도 그 안에 도달한 거라고 뭐 한다고? 간주한다고. 알겠어요? 간주한다는 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이진 않지만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 않아도 성립하는 계약이 있다. 이게 바로 요거죠. 요거예요. 요게 바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거래상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호텔 기시를 계약하는 청약이 있은 후 호텔 측이 청약자에게 별도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 객실을 마련하는 경우가 이해된다. 예가 나와 있죠. 특수한 의사실현에 예가 나와 있어요. 예가 바로 뭐예요? 호텔 예약입니다. 호텔 예약. 호텔 예약 같은 경우 청약자가 예약을 하고 호텔이 낙약을 해가지고 있잖아. 고객님 되셨어요 라고 문자를 안 보내도 뭐라고? 그냥 계약이 끝난 거로 본다고. 알겠어요?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은 예약이 되면 호텔 측에서 뭘 해줘요? 되셨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지. 솔직히 말하면 하도 요즘 그지 같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특수한 의사실현에 의한 이런 호텔 예약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만 있어도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호텔이 방만 치워도 그냥 예약이라고. 알겠어요? 거기 밑에 나와요. 이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합니다. 또한 청약만 2개, 이게 바로 뭐예요? 교차 청약이죠. 알겠어요? 이게 교차 청약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 청약만 2개예요. 뭐가 없어요? 낙약이 없어요. 승낙이 없어요. 알겠어요? 청약만 2개예요. 이게 이제 낙약이 없어. 승낙만 2개죠.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한다.
가령 모임에서 A와 B는 각각 자동차를 팔고 사고 싶다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후 A는 자동차를 1,000만 원에 팔겠다는 계약의 의사표시를 B에게 보냈다고 하자. 이것이 B에게 도착하기 전에 B가 A에게 자동차를 1,000만 원에 사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낸다면 계약은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A, B에게 모두 도달한대. 야, 이건 또 중요하죠. 이거 청약만 2개 때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양 의사 표시가 양쪽의 의사 표시 모두가 뭐 할 때? 도달할 때요. 알겠어요? 얘는 뭐라고요? 발송할 때요. 얘는 뭐라고요? 도달할 때. 알겠어요? 이 도달, 발송 요런 단어들을 잘 봐놓으세요. 요런 거. 특히 민법에서 많이 물을 때 도달주의냐 발송주의냐 이거 가지고 문제를 무조건 내요. 알겠어요? 거의 이건 안 낼 수가 없어요. 이런 건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발송할 때, 도달할 때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했니?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이러한 계약들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매매 대상이 불에타 없어진 것처럼 계약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계약 청약자가 매매 대상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거나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있잖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그림을 팔았는데 그럼 얘가 이제 뭘 줘야 돼?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물건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목적물의 멸실 뭐 이런 말 쓰는데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A가 2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거기 나와 있지. 하나는 뭐? 계약 당시에 알았거나 계약 당시에 알거나 또는 뭐라고요? 대상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때, 요건 이제 과실을 말하는 거 알겠어요? 위에 거는 뭐야? 요거는 모르는 거. 이건 선의를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이건 이제 악이라고 그러고, 이건 악이라고 그러고, 얘는 뭐라고 그래요? 몰랐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법률로? 선의라는 말을 써요. 알겠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선이라고 그러고, 민법에서 알았다 그러면 악이라는 말을 써요. 악이고 뭐예요? 쉽게 확인이 가능했다.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악이고 과실이 있으면은 뭐가 돼요? 얘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불타 없어져도. 알겠어요? 팔기 전에 그림이 없다는 걸 얘는 알았어. 그래서 알거나 쉽게 확인이 가능했어. 과실이 있었어.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그림이 그러니까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 불이 나가지고 이 그림이 없어졌으면 얘가 책임이 없는데, 그 전에 이미 알거나 쉽게 확인이 가능했으면 뭐라고요? 얘가 책임을 진다는 말이. 알겠어요? 그래서 확인하지 않았고 승낙자는 매매 대상이 없다는 것을 몰랐거나, 그렇죠. 얘도 또 조건이 있죠. 얘도 몰랐거나 뭐라고요? 몰랐거나라는 건 뭐라고요? 선의이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알 수 없었어요. 알려고 해도 없었어. 알 수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과실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과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선의, 과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 이 문제 나올 때. 어디까지 했니? 그래서 이 조건이 서로가 맞아야 돼요. A는 뭐 해야 된다고? 알거나 쉽게 확인이 가능했고, B는 몰랐거나 알 수 없어서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서로의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이럴 때 없었다면 청약자는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경비나 이자 비용과 같이 승낙자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뭐 해줘야 된다고요?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얘가 그림 소유자가 여기 팔 때 이때 그 배상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승낙자에게 생길 이익, 이를테면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요게 중요하죠. 요거는 뭐라고요? 매매가와 시가의 차액을 초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써있어요. 알겠어요? 이건 그냥 보고 쓰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보고 쓰는 거야. 알겠어요? 자, 19번부터 22번 질문 없어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3번부터 26번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죠. 신경연결, 뭐 시냅스 이거하고 요즘은 이제 뭐하고 연결해서 내요?
저기 그 인공지능 뭐 이런 거 하고 연결해가지고 돼요. 알겠어요? 인공신경망 막 해가지고 뭐 저 뒤에도 하나 있을걸 뭐 퍼셉트론 뭐 이런 거. 자 신경과학 지문 넘어갈게요. 이것도 없으면은 그 다음에 모더니즘 예술 82, 83 질문 있으면 하셔요. 없죠 이것도? 넘어갈게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게. 그 다음에 84쪽 이거 다 맞았어 이거? 와 진짜 어려웠던 건데 이거 퍼셉트론 문제 이거. 자 84쪽에 여기 16번부터 19번 얘들아 질문 다경아 84쪽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아니 이분들이 지금 돌겠네 진짜. 야 이거 안 풀면 안돼. 이건 푸셔야 되는데. 범사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어요. 퍼셉트론 이거 다 맞았어? 반은 안 맞아요. 그렇지 이거 대박 어려워서 이건 좀 봐야 되는데 아씨 유비논증하고 이 용모는 꼭 보셔야 되는데 이건 평가원 문제는 내가 웬만하면 좀 보고 가려고 그러는데 법률 지문 경제 지문하고 나머지 지문들이야 뭐 어차피 뭐 기억도 안 날 거고 나중에 지나고 나면 기술 지문 특히 뭐 이런 거는 미치겠네. 아니 이걸 안 풀으면 어떡해. 3명 중에 2명 안 풀었는데 뭘 수업을 합니까 이거. 할 것도 없겠네 뭐. 환장하겠네. 수업은 해야 되고 수업할 건 없고. 어디까지 푸셨어요 그러면은? 대강 몇 초까지 푸셨어? 어? 앞에 어디? 아 여기 여기 신경망까지 풀었어? 신경망까지 풀었어요? 독양 일주일 동안 뭐 하십니까 도대체? 아 몰라 이거 풀어오셔야 이거 풀어와야지 뭔가 뭐 티키타카가 되지. 이거 뭐 너 혼자 나 혼자 하면 뭐하냐 이거 뭐. 난 이거 뭐 다 풀어봤었어 옛날에. 아니 버려야 할 문제는 뭐 버리라고 뭐 얘기를 해주겠는데 큰일 났네. 보안이 왜 이러지? 이거 그럼 풀어오셔야 다시. 야 82쪽부터 저번에 어디까지 풀어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82쪽부터) 풀어오세요. 82쪽부터 풀어서요. (100쪽까지) 풀어오세요. 100쪽 100쪽까지 풀어오세요. 이거 뭐 안 풀어와서 뭐 진도를 못 나오겠네. 그 앞에 가서 저기 76쪽 잠깐 봐봐요. 76쪽 요거는 다 푸셨어요. 그럼 요거 76쪽 경제지문 요건 잠깐 보고 갈게요. 그러면 요거 다시 볼게요. 그럼 뭐 진도 다 나왔는데 76쪽 거기 지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가서 이거 좀 이거 뭐 답 다 맞았어. 근데 이거 20번부터 23번까지 아니 뭐 다 맞았을 수도 있지 뭐. 그 잠깐 좀 볼게요. 여기 경제 성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총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경기 변동은 실질 GDP의 추세를 장기적으로 보여주는 선에서 단기적으로 그 선을 이탈하여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는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고 이릅니다. 실질 GDP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기준이 되는 거는 뭐라고요? 실질 GDP죠. 그래서 경제 성장은 국내 총생산 GDP가 성장하는 건데 경기의 추세는 뭐를? 실질 GDP의 추세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 GDP의 추세를 올라가냐 떨어지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는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을 촉발하는 주 원인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다. 1970년대까지는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주 원인이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한 총수요 측면의 충격이 있다는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는 뭐가 우세했다고요? 1970년대까지는 총수요 이론이죠. 총수요의 누구의? 민간 기업이죠.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한 총수요에 있다라고 본 게 옛날에 학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미래에 대해 갖는 기대에 따라 투자 지출이 변함으로써 경기 변동이 촉발된다는 것이다. 이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때문에 총수요가 변하면서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본 게 1970년대까지 이론이었어요. 따라서 정부가 총수요 충격에 대응하여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하면 경기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총수요가 변해도 총생산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자의적 통화량 조절이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자, 이때부터는 뭐가 된다고요? 1970년대 이후 맞죠? 1970까지 여기까지 까지고 1970 이후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금융당국의 자의적 통화량 조절입니다. 이게 지금 요렇게 두 줄로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약간 어디 쪽 애들이에요? 이게 그 경기 이론에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누잖아.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건데 경기를 조절하는 게 두 개죠. 하나는 뭐 저기 그 고전파 경제학이 있고 하나는 뭐 케인즈학파가 있죠. 이건 앞에서도 한번 했는데 그래서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어디에 맡겨야 된다고 봐요? 이 경기를 시장에 맡겨라라고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렇게. 얘는 정부가 직접 뛰어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시장에 맡겨가지고 이쪽 여기 위에 보면은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한 총수요니까 이건 정부가 조절해야 된다니까 요 위에 거는 누구 쪽에 가까워요? 이쪽에 가깝죠. 케인즈학파 쪽에. 밑에 거는 통화량 조절하는 거는 이건 통화주의 학파. 얘네들이 통화주의 학파에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통화주의 학파 얘네가 되죠. 얘네는 뭘 가지고 조절을 해요? 금리 가지고 조절하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금리를 올려야 내려요. 시장이 막 경기가 막 화랑이야. 경기가 막 화랑이면 금리를 올려야 내려요. 정부 정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이 막 화랑이면 금리를 올려야 내려요. 시장이 화랑이라는 건 저기 통화량이 많다는 거지.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금리를 올려야지. 금리를 올려야지 뭐를 해?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금리를 가지고 조정하라는 게 이게 통화주의 학파예요. 이게 이제 1970년대 이후 말하는 거고 1970년대까지라고 말한 거는 이게 그 세계대공황 이후에 경제를 지배하던 게 누구냐면 이 케인즈 학파 애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파 경제학하고 케인즈 학파 둘이 이렇게 싸워왔다라는 걸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후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루카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
루카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루카스는 경제 주체들이 항상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보고 이게 뭐라고 그러면 합리적 기대론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합리적 기대론이라고 그러는데 합리적 기대론 이거 이제 같은 말로 뭐라고 그러면 행동 경제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또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 알겠어요? 행동 경제학 이게 뭐냐면 어떤 A라는 사람이 그 학교를 가는데 10년 동안 안전하게 학교를 다닌 거 알겠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이제 불량배 깡패를 만나갖고 돈 뺏긴 거야. 그럼 다음에 얘가 그 다음날 이 학교를 이 길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서 갈까요? 그치 다른 데로 돌아간다고 하는 애가 이 루카스야 알겠어요? 행동경제학 합리적 기대론자야 알겠어요? 근데 고전파 경제학이나 옛날 그 기존의 어떤 경제학 이론들은 어떤 게 합리적이라고 봤냐면 10년 동안 안전하게 갔으니까 야 다음날도 안전하지 않겠냐 확률상? 확률 쪽이나 이쪽을 더 많이 바라본 거 알겠어요? 이쪽이 바로 이게 일반적인 어떤 합리적인 그러니까 합리적 인간이라는 게 어떤 거냐에 대해서 좀 달라진 거야 알겠어요? 이쪽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야? 약간 인간의 심리 같은 거를 좀 그 경제학에다 갖다 붙이는 거 알겠어요?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봐 너네 봤을 때는 당연히 이쪽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지? 다른 데로 가는 게?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기존의 어떤 그 고전파 경제학이나 원래 경제학자들은 어떤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심리는 동안 안전했으니까 그 길로 계속 간다고 보는 게 그런 게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본 거야 알겠어요? 근데 루카스가 여기 보면 다시 말하지만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보고 이들이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여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는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주장한다. 얘가 그래서 뭐라고요? 화폐적 목소리도 세네.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오케이?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이에요.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이라는 건 왜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날뛴다는 거 알겠어요? 인간이 뭔가 막 반응을 보인다는 거지. 근데 잘 보이는 거예요? 잘못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거기 서 있잖아.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불완전한 정보. 요게 중요하죠. 불완전한 정보. 그 다음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화폐적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합리적 기대란 어떤 정보가 새로 들어왔을 때 경제 주체들이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 기대론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행동 경제학이 알겠어요? 10년 동안 안전하게 가던 길이라도 깡패가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날 바로 행동을 바꾼다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기존에 다시 말하지만 기존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 어떤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냥 계속 가는 애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거 알겠어요? 행동경제학이 안 변하고 심리를 반영을 안 한 거 알겠어요? 행동경제학 잘 나와요 얘도 요즘.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단락.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단락에 거기 그러나 경제주택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 판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경기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루카스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 변동이 왜 일어나느냐? 개인들의 어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정 기간 오직 자신의 상품 가격만을 아는 한 기업이 있다고 하자. 여기서는 이제 개인이 아니고 기업을 예로 들어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상품 가격만을 아는 한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기업의 상품 가격이 상승했다면 그것은 통화량의 증가로 전반적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결과일 수도 있고. 자, 상품 가격이 갑자기 근데 이제 가격이 올랐어요. 상품은 필요 없고 그냥 가격이 올랐어요. 자, 가격이 올랐는데 이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통화량이 증가해서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변화 때문일 수 있다.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이거 무슨 말이야?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라는 건. 이 물건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위에 걸로 볼 거냐 밑에 걸로 볼 거냐에 따라서 기업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가격이
그렇지. 가격이 올랐는데 요렇게 가야 되는데 미안해. 가격이 올랐는데 요걸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통관이 올라서 그냥 물가가 올라서 볼 수도 있고 선호도가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전반적 물가 상승에 의한 것이라면 기업은 생산량을 늘릴 이유가 없다. 이거는 물가 상승은 뭐냐고 생산량 안 늘려야 알겠어요? 이건 생산량을 안 늘리지. 당연히 뭐 돈만 비싸진 건데 근데 밑에 거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당연히 야 우리 거 많이 팔리는 애가 되는 거 알겠어요? 우리 걸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럼 생산량을 어떻게 해요? 늘린다고요. 알겠어요? 생산량 여기 변화가 없는데 얘는 늘려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있니? 그래서 전반적 물가 상승에 의한 것이라면 기업은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정 기간 자신의 상품 가격만을 아는 기업에서는 아무리 합리적 기대를 한다고 해도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이 기업을 너무 물러보는 거지. 요즘 기업은 잘해 이런 거. 약간 옛날 70년대 이론이라서 요즘 기업 같죠. 뭐 어쨌든 기업은 뭐라고요? 자기 것만 알아서 남의 사정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죠. 어디까지 있니? 따라서 전반적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경우에도 그것이 선호도 변화에서 온 것으로 판단하여 상품 생산량을 이 경우에 원래는 상품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없는데 이 경우에 이제 생산량을 늘리게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은 상승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게 여기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 임금이 상승하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생산량을 늘리면 임금이 상승하고 그 다음 뭐라고? 경기 역시 상승합니다. 뭐가 일어나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 가격 상승이 전반적 물가 수준의 상승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면 기업은 자신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생산량을 다시 어떻게 해요? 줄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루카스의 견해로는 대규모의 경기 변동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렇지. 야 봐봐 이게 야 이걸로 이론이 되겠냐. 지금 보면 있잖아. 되게 좀 허접하잖아 이론이. 이 70년대 동안 약간 옛날 이론이지. 지금은 야 이게 좀 이런 거 가지고 경기가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겠어? 왜 물가가 오르는지는 아무도 몰라 솔직히. 그래서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경기 변동의 주 원인을 기술 혁신, 유가 상승과 같은 실물적 요인에 찾게 되는데 자 그래서 네 번째 나오는 이론이 뭐라고요?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이 나오죠.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얘는 어디서 찾는다고요? 원인은 거기 써 있잖아. 기술 혁신, 유가 상승입니다. 기술 혁신, 유가 상승이죠. 그래서 이들에 의하면 기업에서 생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혁신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려 할 것이다. 그 결과 고용량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경기가 상승하게 된다. 반면 유가가 상승하면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덜 쓰게 되면 고용량과 생산량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은 경기가 좋아지고요. 유가 상승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하락합니다. 비용이 늘어나니까. 오케이? 결과물이 이렇게 써있잖아. 최근 일부 학자들은 한 나라의 경기 변동을 살피는 중요한 요소로 해외 부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즘은 이제 무슨 이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해외 부분 때문이다. 뭐 이렇게. 각 나라의 어떤 현상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해외까지 같이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이들은 세계 각국의 경제적 협력이 밀접해지면서 각국의 변동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그에 따라 경기 변동이 국제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요즘 제일 맞죠?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 경기도 안 좋아지고 미국 경기 좋아. 근데 요즘은 약간 디커플링도 좀 많아요. 미국은 좋은데 우리는 그지 같잖아. 트럼프 관세 때려가지고 요즘은 약간 디커플링도 좀 있어요. 약간이 아니지 많지. 미국 경기 되게 좋아요. 알겠어요 요즘? 우리나라 경기 개똥이지. 일본 경기 좋아요. 우리나라 경기 개똥이지 완전. 언제 좋아질까? 글쎄 잘 모르겠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는 또 출산율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온 거예요. 요거까지 합치면 5개 정도 되는 거 알겠어요? 이 경기 변동 왜 일어나냐? 뭐 5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전통적 이론이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행동 경제학 나오고. 근데 행동 경제학이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지. 그냥 합리적 기대인가 뭐 이런 나오는데. 얘네도 합리적 기대를 해 인간에 대해서. 근데 그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 알겠어요?
인간을 그때그때 잽싸게 바꾼다, 행동을 바꾼다. 그래서 하는 게 행동 경제학이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가 하는 대로 쭉 할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기존 고전파 경제학이나 케인즈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행동 양식입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20번부터 23번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없어요? 아까 있는데 뭐. 아까도 없었는데 지금 있겠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지혜도 못 나가잖아 지금. 야, 문학 다시 펴요. 문학 뭐 문제라도 볼 거야. 문학 아까 좀 비문학 좀 풀어와. 진짜 이러면 안 돼. 꼭 풀어오세요. 알겠어요? 다 갖다 버려 비문학. 아니 정시에서 야 비문학을 빼면 뭘 하냐. 수시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수시는 비문학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지. 독서밖에 없잖아. 홀랑. 아 저거 맞춰야지 수시에도. 최저 맞춰야 되는구나. 문학 좀 더 보고 끝낼게요. 아까 어디까지 했니? 아이씨 더 해야 되나? 117쪽. 문학 117쪽. 아, 수능이네 여기 드디어. 13년 수능. 다음 시간에 끝까지 다 풀어오세요. 알겠어요? 13년까지 다 풀어오세요. 다음 주에 책 갖고 해야지. 아, 책 만들어야 되네 또. 귀찮아. 자, 117쪽에 보면 정지영의 조찬이 나와 있고요. 조찬? 이게 아침밥 뭐 약간 이런 거 알겠어요? 만찬할 때 그 찬자죠. 아침에 만찬하는 거. 정지용도 이제 무슨 시파에 가까워요. 이미지즘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약간 심상 이런 거 중시해요. 알겠어요? 아침에 어떤 자연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햇살 피어 이윽한 후 머흘머흘은 뭐야? 머흘머흘 고를 옮기는 구름이에요. 머흘머흘은 이게 뭉게뭉게 뭐 이런 말이에요. 머흘머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성상 찍어줘. 약간 그냥 뭉게뭉게 뭐 이런 말이에요. 뭉게뭉게. 문학은 다 풀었죠 이거. 그래서 고를 옮기는 구름. 고는 뭐예요? 골짜기죠. 골짜기를 옮겨 다니는 구름이에요. 지금 아침의 모습을 지금 자연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햇살이 피어 이윽한 후 머흘머흘 골짜기를 옮기는 구름. 길경 꽃봉오리. 길경 도라지죠. 밑에 나와 있어요. 도라지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리 촉촉 죽순 돋듯. 그 차돌부리가 촉촉 죽순이 돋아요. 그죠?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지금 뭐가 온 모습이에요 지금? 꽃봉오리가 흔들려 씻기고 그 다음에 차돌부리가 촉촉 죽순이 돋아요. 뭐 온 후의 모습이에요? 지금? 비 온 후의 모습을 지금 비 온 후의 아침 모습이 알겠어요? 촉촉하다. 그 다음에 뭐야? 흔들려 씻겼다. 뭐 이런 말에서 뭘 할 수 있어? 아 비가 왔구나. 요렇게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물소리 청각이고요. 이가 시려요. 이건 촉각이죠. 뭐. 그래서 앉음새에 갈희여 양지 쪽에 쪼그리고. 아유 어렵네 이거. 앉음 모양을 갈희여는 뭐예요? 가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가리어 이런 말인데 가려서 이런. 그러니까 조심해서 뭐 이런 의미 알겠어요? 어디에 앉아요? 양지 쪽에 쪼그리고 앉는 거예요. 오케이? 이 시 어렵네. 지금 해석해서 보려니까. 그래서 서러운 새에 되어 흰 바바를 쫓다. 그렇죠. 이 서러운 새가 되어서 아침에 지금 밥 먹으러 간다고요. 누가? 새가. 어렵네. 다시 보니까. 어쨌든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문제는 뭐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해석이 안 돼도.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이태준의 파초 나와 있는데 파초는 풀이에요. 풀에 대한 어떤 예찬 이런 거죠. 자 1, 2, 3번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그 2번에요. 기욱은 화자의 3번이 답인데 기욱은 화자의 모습. 니은은 가슴에 비가 뛰어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한다. 이게 답이네요. 왜? 이번에 왜? 네, 생각해보고 다시 질문해도 될까요? 응? 아니, 별표가 터져 있어서 기억이 안 나서 잠시. 맞는 거 고르라고 했잖아요. 기억은 청각을 촉각으로 있죠.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청각을 촉각으로 나와 있죠. 고각이 있잖아, 그죠? 근데 니은은 촉각을 시각으로 없죠. 이게 틀렸어요. 니은이 틀렸고 맞는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2번은 기억은 화자가 구름을 화자가 구름을 보고 있죠. 니은은 화자가 구름을 기다려? 아니야, 구름을 안 기다려. 뭘 기다려? 그냥 구름을 보는 것 뿐이지 기다리지는 않지. 그 다음 니은은 내가 폭염을 기다려? 폭염을 아니지 폭염을 기다리는 게 비를 기다리지. 틀렸지 이거. 2번은 뭐 무조건 틀렸고요. 3번이 답이에요. 기억은 화자의 니은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화자의 경험이 이렇게 봐야겠네. 화자의 그 다음 서술어를 어디로 가요? 화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한다. 맞아요? 틀려요? 화자의 정서를 자극하지. 어떤 시각적인 모습들이. 그 다음에 니은은 그렇지. 기억이 지금 물소리잖아요. 물소리에 이가 시린 거니까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라는 어떤 자신의 어떤 정서, 좀 감각인데 이것도 약간 정서라고 봐도 되겠죠. 뭐 그래서 기억이 기억 전체가 이제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이 전체잖아.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전체가 이제 화자의 정서를 자극하죠. 맞아요. 당연히 정서를 드러내지. 이게 화자의 어떤 뭐 구체적 정서는 뭐 밑에 서럽다 약간 그 다음에 약간 뭐 조심하는 모습 뭐 이런 거 어쨌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죠. 그 다음에 니은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한다. 가슴에 비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나의 감각적 경험. 그렇죠. 서늘하다라는 어떤 감각적 경험이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정서를 자극하지. 어떤 서늘하다라는 어떤 파초를 키우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서잖아. 그래서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을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파초를 가꾸는 사람만이 느끼는 어떤 정서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은 기억은 물과 화자의 공통점. 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잠깐만 이거 따로따로 다 봐야 되네. 아이고 어쨌든 그래서 기억은 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아니 물소리를 가지고 그냥 화자의 감정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공통적인 건 아니죠. 공통점은 아니에요. 그죠? 물소리하고 이가 시린 거하고 뭔 상관이야 이게. 공통점이 틀렸고 그 다음 5번은 기억은 화자가 서술어가 어디로 가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뭘 고통에서 벗어나 이게 고통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침에 밥 먹는 건데 뭐 오케이? 조찬 자연의 어떤 식사 이런 걸 나타내는 거지. 화자가 고통에서 이건 5번도 뭐 무조건 안 되고 4번도 안 되고 다른 게 다 안 되니까 4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우고 나니까 결국 3번밖에 없네. 몇 번이라고 하셨어 이게? 맞긴 맞았는데 별표가 써져 있어. 아니 좀 까다롭긴 하네. 좀 오래 생각을 하긴 해야 되네요. 바로 답이 딱 보이는 게 아니고 일단 기읍과 니은을 동시에 써놓고 그 다음에 서술어가 저 뒤에가 있잖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떼어놔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돼요. 문장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지는 5개지만 실제로는 몇 개의 선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야. 10개 분석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선지는 5개지만 실제로는 10개의 선지를 각각 다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데 3번이 바로 이렇게 답이 딱 보이진 않는데 나머지를 해보다 보면 걸리는 게 탁탁탁 걸리잖아요. 도저히 이거는 답이 안 되겠다라는 게 1, 2, 4, 5번에 하나씩 걸려 있으니까 그냥 3번 이렇게 갖다 찍는 거예요. 알겠어요? 좀 어렵긴 하네. 바로 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2번 같은 문제는요. 이 가를 읽고 풀고 나를 읽고 푸는. 아니 가도 내가 문제 잘못 읽었다고 그랬잖아. 가가 아니고 기역만 비교를 하잖아. 네. 기역만. 근데 가 전체를 알면 아무래도 좀 문제 풀기엔 좀 편하긴 하겠지. 이 기역 요 단어만 가지고 요 문구만 지금 문제를 묻고 있긴 한데, 전체를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요 기역을 파악하는 게 좀 빠르긴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시를 꼭 알아야 되냐고? 알아야죠. 문제를 풀 때 어. 가를 읽고 이 기억이라는 게 가를 읽어 알 수 있잖아요. 기억이란 그렇지. 가를 전체를 읽어야 기억의 의미가 좀 명확하게 와닿죠. 가를 읽고 그 다음에 2번을 푸는지 아니면 그냥 이것까지 읽고 이거 의미를 알고 같이 그냥 푸는지. 아 같이 풀어야지. 같이 읽어야지. 끝까지 다 읽어봐야지. 여기 2개 중에 아마 위에 거는 수특에 나와 있던 걸 거야 아마. 그다음 밑에 거는 이제 새로 실린 거겠죠. 이거는 수특에 없던 지문. 밑에 거는 저거잖아. 수필이잖아. 위에 거는 시고 그래서 시하고 수필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는 수특에서 나와 있던 거고 밑에 이제 수필은 아마 여기 이제 낯선 지문일 거예요. 아마 분명히 2개 중에 1개는 수특에 나와 있는 게 연계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밑에 걸 읽어야지. 그래서 밑에 게 의미가 뭐냐라는 걸 대충은 파악하고 들어가야지. 그 니은이 이제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이라는 건 파초를 키우는 사람만이 어떤 느끼는 어떤 그 여름의 서늘함 이런 거잖아. 나 대신에 누가 비를 맞아주고 있어? 파초가 지금 맞아줬잖아. 그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따로따로 풀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다. 그렇죠. 다 읽어보고 같이 비교를 해야죠. 어쨌든 비교를 하려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따로따로 봐도 되긴 되는데 문제 자체가 왜냐면은 이게 뭐 달리 같이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잖아. 이걸 비교를 하려면 이런 말이 붙여야 되잖아. 다른지 같은지 뭐 이런 거.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서술어만 공유하고 있잖아. 서술어만 공유하니까 뭐 달리는 필요 없고요. 다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고 따로따로 이렇게 주어 서술어를 보면 되지. 근데 이제 서술어 어디까지 끊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2번 같은 선지 2번 같은 경우에 화자가 구름을 기다리는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화자의 서술을 어디로 가야 돼요?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을 표현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네. 자 1, 2, 3번 뭐 질문 없으면 넘어가요. 그 다음에 박인로의 상사곡 나와 있는데요. 이건 풀었어요? 박인호의 상사곡? 풀었어 안 풀었어? 빨리 대답을 해줘 빨리. 태경아 풀었어 안 풀었어? 상사는 뭐예요? 그리움이죠? 상사병 그죠? 요것만 빨리 보고 끝내줄게요. 이게 상사병 뭐 이런 건데 상사 뭐예요? 이거 그리움이에요? 상사병 할 때 상사예요. 알겠어요? 상사 뭐라고요? 그리움 말하는 거예요. 상사병 났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천지간의 어느 일이 남들에게 서러운가. 근데 누구를 그리워하는지 아직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내 생각인데 이게 박인로 거잖아. 아마 왕 아닐까 싶어요. 대상이 알겠어요? 그리움의 대상이 아마 왕이 아닐까 싶어요. 천지간의 어느 일이 남들에겐 서러운가. 아마도 서러운 건 임그리워 서럽도다. 여기서 이제 임이 아마 왕이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 봤을 때는 왕일 거예요. 이 작품 자체가 워낙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 양대에 구름비는 내린지 몇 대인가. 양대는 뭐예요? 양지에 있는 대죠. 양대. 양지발은 어떤 집 뭐 이런 말이에요. 양지의 대? 대는 뭐 누대 집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알겠어요? 양지에 있는 어떤 집에 구름비는 내린지 몇 해던가 반쪽 거울 녹이 슬어 티끌 속에 묻혀있다.
그리움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반쪽 거울 녹이서 티끌 속에 묻혀 있고요. 청조도 아니오고 배간도 그쳤으니 배간 이건 뭔지 모르겠네. 청조도 안 오고 배간도 그쳤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뭐 소식이 안 온다 이런 말이 알겠어요? 누구한테서? 님에게서 오케이? 그래서 소식도 못 듣거늘 님의 모습을 보겠는가 서리법이죠. 화조월석에 울며 그리워할 뿐이로다. 화조월석 꽃 아침과 달 저녁이죠. 말 그대로 해석하면 뭐 그냥 그런 뜻이에요. 꽃이 피는 아침과 달이 지는 저녁에 뭐 이런 말이에요. 화조월석 울며 그리워할 뿐이로다. 그리워해도 못 보기에 그리워하지도 말리라 여기여. 나도 장부로서 모진 마음 지어내어. 잠깐만. 아니 이거 왕 아닌 것 같아. 왕인가? 모르겠다. 왕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몇 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잠깐만 님이 그냥 사랑하는 님 같기도 하다. 이게 나도 장부로서 나는 남자인데 지금 시적화자는 누구라고요? 여자가 아니고 누구라고? 남자애 알겠어요? 장부라는 말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고전 시가에는 있잖아. 화자가 누구로 나와요? 유배가사 이런 데서는 보면 있잖아. 여자로 나오잖아. 근데 여기에 화자는 분명하게 여기 써 있어요. 나도 장부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나도 장부로서 모진 마음 지어내어 이제나 잊지 않을 눈에 절로 밟히거늘 서러워 아니 그리워할 소냐. 서리법이죠. 그리워해도 못 보니 하루가 3년 같다. 원수가 원수 아니라 못 잊는 게 원수로다. 사택망천은 그 어떤 사람이고 밑에 나와 있죠 이거. 우와 이거 그게 아니네. 잠깐만. 사택망천 오른쪽에 나와 있지. 노나라 애공과 공전에 나오는 말로 이사할 때 아내네요. 미안해. 아내네. 왕 아닌 것 같더라 느낌이 자꾸. 님 그럼 대부분 왕인데 여기는 아내네. 그래서 사택망천은 그 어떤 사람인고 그 있는 것 알고자 진초엔들 아니가랴. 진초도 오른쪽에 나와 있지 않냐? 밑에 나와 있구나. 먼 곳을 말하는 겁니다. 진나라 초나라. 무심하고 쉽게 있기 외워나 보고 싶구나. 어리석은 분수에 무슨 재수가 있을까마는 임향한 총명이야 사강인들 미칠 조냐. 그렇죠. 임을 향한 나와 있어요. 사강. 이거 다 오른쪽에 6번에 나와 있네요. 총명도 병이 되어 날이 갈수록 짙어가니 먹던 밥 덜 먹히고 자던 잠 덜 자인다. 수척한 얼굴이 시름겨워 검어가니 취한 듯 흐릿한 듯 성심은 소화판 먹어도 효험이 없다. 약 먹어도 소용이 없고요. 고항에 든 병을 편작인들 고칠. 고항은 뭐냐면 이제 약간 누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천석 고항.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약간 누렇게 된다면 마음에 병이 들었다. 이게 마음에 병들다 이런 말이에요. 병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고항에 든 병을 편작인들 고칠소나. 편작 알죠? 중국의 어떤 전설상의 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칠소냐 서리법이고요. 목숨이 중한지라 못 죽고 살고 있느라 처음 인연 맺을 적에 일이 되자 맺었던가. 비익조 부부되어 열리지 숲을 아래. 비익조 열리지 다 뭐예요? 상상 속의 새예요. 어떤 부부간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돼? 부부간의 어떤 그 금슬 뭐 이런 거 상징하는 새죠. 비익조 이제 양쪽에 있잖아. 날개를 하나씩만 갖고 있는 거야. 얘가 남자 새는 오른쪽, 뭐 여자 새는 왼쪽. 그래가지고 둘이 어깨를 맞대야지만 날 수 있는 새죠. 비익조. 그 다음에 뭐 열리지 마찬가지예요. 숲을 아래 나무 얼거 집을 짓고 나무 열매 먹을 망정 이승 동안 하루도 이별 세상 안 보기를 원했건만 돈과 서에 따로 살며 그리워하다 다 늙었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견우중녀를 천상 인간 중에 불쌍하다 하건만은 그래도 저희는 한 해에 한 번을 해마다 보건만은 애달프구나. 우리는 몇 은하가 가려서 이토록 못 보는 거야. 이게 원래 다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거네요. 은하는 뭐가 돼요? 장애물이 됐죠 여기서. 견우직녀는 바로 화자하고 반대, 객관적 상관물 뭐 이게 됩니다. 님에 대한 그리움 나타내는 건데 이건 아내 같아요. 원래는 왕인데. 잠깐만. 질문 있어요? 4, 5, 6번? 질문을 안 하십니까? 없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풀어오세요. 여기 나머지 부분은 다 끝까지 풀어오시고 질문할 거 좀 많이 가져오시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비문학 풀어오셔요. 비문학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진짜.